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이 불굴의 성악가, 기적을 만드는 오페라 가수 이렇게 불리어지는 테너 가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어지냐고요? 네, 세계적인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극찬을 받고 한때 유럽 오페라 무대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 성대를 잃었어요. 성악가가 성대를 잃는다. 그런데 다시 재기해서 지금이 전성기라고 말하는 가수입니다. 몇 년 전 더 테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실제 주인공인 성악가 배재철 씨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성악가 배재철입니다. 네. 뭐 제가 시작하면서 간단히 소개했는데 네. 이 감히 상상이 안 가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그렇죠. 성악가에게 있어서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운한 이야기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에서 또 다시 노래를 하고 예. 또 그런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또 뭐랄까요. 또 용기도 얻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또 네. 저는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고 전무후무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성악가가 성대를 다치고 그냥 뭐 단순한 살짝 다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성대 하나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근데 다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를 수술하셨던 그 선생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분들이 어떤 그 의학적인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것들, 뭐 검증되어져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데이터 밖에 있는 이야기라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걸 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로 우선 돌아가 봅시다. 유럽 처음 가신 게 언제죠? 제가 1994년도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습니다. 밀라노 국립음악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네. 제가 98년도에 이제 오페라 토스카로 헝가리에서 데뷔를 하고, 그 이후로 쭉 아프기 전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94년에 유학 떠나기 전에 국내에서도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대학교를 한양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양대학 재학 시절에 그 당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콩쿠르이 동아 콩쿠르였습니다. 네. 동아일보 주최하는 동아 콩쿠르. 제가 그 33회 1등을 했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뭐 예고를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음악 수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받아서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진로를 결정을 했죠. 음악을 하고 싶다. 그래요? 근데 보통 예고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수련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일단 예고를 가기 위해서 벌써 중학교 그러니까요. 때 벌써 공부를 해서 예고를 들어가서 3년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와서 4년을 공부하니까 아무래도 저처럼 이제 인문계를 나온 사람들보다는 훨씬 공부를 한 시간이 길죠. 그 비결은 뭐예요? 남들보다 연습을 많이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물론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소리가 아니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학교에서 연습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저한테 참 재미있는 일 같았어요. 놀이 같은 거라고.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죠.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거의 연습실에서 살면서 거기서 놀고 거기서 밥 먹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갔을 때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있었던 그쪽이 그 기지 방어대였기 때문에 초소 근무를 하는 거죠. 근데
비행기 엔진 테스트를 제가 있던 초소에 바로 가까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정말 천둥 같습니다. 굉음이 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보초를 쓰면서 근무를 하다가 그런 이제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소리를 내보는 거죠. 비행기 소리랑 네.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경쟁이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에 이제 또 그 소리를 내보는 게 또 사실은 되지 않는데 비행기 엔진 테스트를 하게 되면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낸다고 한들 안 들리니까. 들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에 제가 이렇게 연습을 했었죠. 예. 그랬더니 어느 순간 좀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호흡 쓰는 것이나 소리의 어떤 좀 성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날부터 좀 커져 있다. 그래요? 네,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군대 잘 가셨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명창들이 폭포수 아래에서 이 청을 틔우기 위해 그렇죠. 목에 피가 나도록 뭐 연습을 했다고 했는데 네네. 정말 신세대에 맞게 미 공군 전투기 엔진 소리 옆에서 네네. 목을 틔우신 네. 그런 게 되겠군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게 그때 경험도 그렇고 그 연습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복학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곡들, 그러니까 3학년 정도 되면은 오페라 아리아를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불러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부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제가 바라던 그 콩쿨도 도전을 해서 이렇게 입상을 하게 된 것 지금 같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자들 가르치실 때 그 방법을 한번 써보지 그러세요. 전폭기 소리를 옆에다 두고.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94년에 이제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유학을 가셨는데 네. 이태리 가셨더니 네. 동아 콩쿠르 대상은 별거 아니었었죠? 그렇죠. 갔더니 물론 한국에서의 그 입상한 그 기분과 그 뭐랄까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유학을 갔죠. 갔더니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시아 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일단 유럽 사람하고 모양새가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웬만큼 비슷해서는 그 유럽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극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핸디캡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봤을 때 월등하게 노래를 잘해야 되는 거 밖에 없었어요. 답은 그거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다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도 상 여러 번 또 받으셨죠? 네, 상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또 상을 받은 또 많이 받게 된 또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결혼하고 딱 1년 후였습니다. 그때 1년 지나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때 한국에서 IMF 때문에. 근데 저희 부모님들 그리고 그 처갓집도 그렇고 하시던 사업이 안 좋게 돼버렸죠. 저런. 그러니까는 이제 학자금을 그렇죠. 유학비를 그럼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유학비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때 이제 학교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어떻게 유학을 해야 될까? 살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래로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더 이제 그 각오가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 뭐 제가 있지는 없는 돈에서 어떻게든 여비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콩쿠르를 가게 됩니다. 콩쿠르에는 상금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콩쿠르를 작은 콩쿠르부터 이제 간 거죠. 네.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서 상금 받은 것으로 생활하고 또 노잣돈 만들어서 또 다른 콩쿠르 나가서 또 상금을 받고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년 남은 학교를 그렇게 이제 벌어서 졸업을 했죠. 그만큼 절박해서 목숨 걸고 네. 열심히 한 덕에 이제 유럽 오페라 무대
대부분 주역으로 쓰셨죠? 네, 저는 주역으로만 했습니다. 주역으로만? 네. 한 98년에 데뷔하셔서 몇 년에 병이 2005년도 10월에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한 7년 정도는 네. 완전히 주름 잡았다. 맞습니까? 예, 뭐 나름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한테 극찬받은 건 언제입니까? 제가 98년도에 그때 학교를 졸업하는 밀라노 국립음악원 졸업하던 해에 오페랄리아라는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하는 콩쿠르이 있어요. 네. 현재까지 한국인 입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그때는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그 대회였는데 그때가 제가 밀라노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어플라이를 했던 콩쿠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콩쿠르이 재밌는 것은 콩쿠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콩쿠르 하고 싶은 사람들은 출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오디오 테이프를 심사를 처음에 받아요. 그러면 오디오 테이프 심사를 해서 40명만 걸러냅니다. 그러면 그 40명만 그 본선이 아니고 예심을 시작합니다. 예심. 예, 예선을 그 40명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40명에게는 체제비며 호텔이며 다 제공을 해줍니다. 비행기까지 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콩쿠르인데, 진짜 콩쿠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콩쿠르이 참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콩쿠르였던 그러니까 거기서 것 같습니다. 예심 통과는 물론이고 거기서도 우승했습니까? 아니, 우승은 아닙니다. 본선까지 가서 거기서 제가 등수 안에는 들지 못했는데 플라시도 도밍고가 준 최고 테너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콩쿠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다른 발판을 만들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그 시절에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성악가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죠.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요. 정말 많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하다면은 유럽 사람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동양 사람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극장축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그들보다 더 노래를 더 잘해야 되고 눈만 감고 들었을 때는 이탈리아 사람보다 훨씬 잘해야 되고 이런 것.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했던 저의 선배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또 성악가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유럽 또 유럽에 있는 메이저급에 있는 극장들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죠. 요즘은 참 많아졌죠.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 이제 배재철 씨 같은 선배들의 어떤 노력하는 길을 쭉 따라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가 뭐 일조한 거가 없지 않다고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후배들이 열심히 해서 또 그런 닦아놓은 길에서 굉장히 활약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흐뭇하죠. 네. 기쁘기도 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죠. 네. 10,000시간 정도를 연습해야 진짜 장인이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떠세요? 나는 타고난 어떤 재질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1만 시간, 2만 시간의 법칙이 통한 사람이다. 어느 쪽이세요? 그게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된다. 합쳐져야죠. 네. 물론 이게 연습만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이게 노래라는 것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지금의 그런 어떤 프로 성악가들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재능에 그런 연습 시간이 합쳐진다면 굉장히 훌륭한 성악가가 될 수 있겠죠. 본인도 10,000시간 넘게 하신 거죠? 아마 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6, 7년 쭉 유럽 무대 주역에 서실 때 어떤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데뷔를 하게 됐을 때가 헝가리에 있는 뮤시콜트라는 그 시립극장이었어요. 처음에 98년대 토스카의 카바라도시 역할로. 토스카라는 것은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극인데, 그래서 그 토스카를 사실은 제가 공부를 할 때도 그때 시골에 들어가서 살 때였기 때문에 제가 막 밀라노나 나와서 선생님들한테 막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 공부하고 또 악보 보고 듣고 익혀서 실수 안 할 정도 해야 되니까 나름 열심히 해서 이제 제가 헝가리로 갔죠. 갔을 때
그 음악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스카 되게 많이 해본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인데. 처음인데.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어서 사실은 나 처음 해보는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연기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색한 부분을 빨리 깨고 나가야지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연기,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때 저한테는 그 경험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래서 이제 깨어나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제 그 첫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세계를 주름잡는 탑이야. 뭐 이런 막 자부심? 자부심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제가 독일 극장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 이제 사브리켄 극장이었는데 이 극장은 그 사를란트라는 주에서 가장 큰 극장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극장에서 노래를 시작을 해서 이제 보통 더 큰 극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맡았던 역할들이 다 이태리 오페라였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곡들. 제가 처음에 사브리켄 테아터에 가서 극장 오페라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가졌던 작품이 일트로바토레라 베르디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음을 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줘야 리릭한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역할을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 이 노래를 잘 소화하는 테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처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네, 네. 그리고 난 후부터 이제 한 단계 또 탑. 그렇죠. 그래서 이젠 내가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뭐든 다. 했을 때 아팠습니다. 그럴 때 아팠습니다. 처음 어떻게 느낌이 왔어요? 갑상선 암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수술하기 1년 전에 스웨덴 말므라는 그 시립극장에서 거기서 제가 이제 그 리골레토 작품을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원캐스팅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네, 공연을. 그러니까 공연을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연습을 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좀 목소리가 너무 뭐랄까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느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왜 이렇게 피치도 그렇고 볼륨도 그렇고 이렇게 일단 피치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감기가 정말 제대로 걸려서 목소리 안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감기는 아니었는데 예. 굉장히 그때는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공연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제가 연습을 다 해왔고 문제가 없이 가다가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조금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와서. 그래서요. 그때 이제 그 극장에 이제 주치의를 찾아갔죠. 상황이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뭐 그 목소리를 좀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별 크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조금 쉬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약을 조금 처방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냥 가볍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다행히 공연하기 전에 이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연은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제 극장으로 돌아와서 작품들을 하다가 그때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 돈카를로, 베르디의 돈카를로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돈카를로가 메인 타이틀이고 테너가. 근데 그 작품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수술을 받게 돼버린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한 1년 전에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죠. 목소리가 컨트롤이 안 돼요. 되는. 네, 그래서 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때서야 이제 보시고 그 후두 앞에 이제 후두 앞쪽에 이제 갑상선이 있는데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는 것이 이거는 수술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방법이 하시더라고요. 없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근데 그때 수술하게 되면 성대를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했죠. 왜냐하면 또 의사가. 저도 그 이야기를 갑상선암 수술 받다가 목소리 이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때 정말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방법이 없다. 성대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외과적인 수술 꼭 해야 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아, 정말 지옥 같았어요. 어, 그때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 방법, 그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이 저한테는 정말 지옥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목소리가 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 이 상황을 제가 가지고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을 받게 된 거죠. 그래, 수술을 딱 끝났는데 우려했던 바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성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대는 이렇게 두 개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데 이 오른쪽 성대가 저는 이제 마비예요. 마비가 오게 되면 이제 성대가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성대는 두 쪽이 이 표면이 굉장히 고르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붙어 있어야죠. 잘 붙을 때 아주 깨끗하고 좋은 소리가 나요. 그런데 힘 있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이 신경을 오른쪽 성대를 움직이기 전에 신경에 암세포가 다 붙어 있었고. 그것까지를 떼내야 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대는 아예 안 움직이는 거네요. 마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사실은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벌써 그 암세포가 그 신경 다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가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이지만 그 후에 이제 어떻게 근데 그 상태로 노래를 했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신이 이때까지 노래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수술